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각종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에서 전 씨와 통일교 전 간부 사이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은 통일교의 은혜를 입은 거라면서 김건희 씨도 이를 납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사이를 이어주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 전 씨와 통일교 전 간부 이모 씨가 나눈 통화 녹취가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김건희 씨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당선은 통일교 은혜를 입은 거라고 말했고 김 씨도 이를 충분히 납득했다고 이 씨에게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 당선을 가능케 한 통일교의 고마움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면서 김건희 씨와 한학자 총재와의 비밀 만남을 추진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될 것 같냐는 물음엔 누가 됐든 다 저하고는 인연이 맺어진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재판에서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건넨 선물이 다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3점, 구두 1켤레까지 모두 8천만 원에 달하는데 전달 사실을 부인하던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돌연 물건을 김건희 씨 측에 줬다고 인정하고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전 씨에게서 물건을 받아 교환까지 한 김건희 씨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우울증을 이유로 증인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 아내 조모 씨도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라는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에는 유 전 행정관과 조 씨,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구인이나 소환 등의 문제가 없으면 오는 23일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접촉 의혹과 관련해 또 한 번 정진상 실장이 언급됐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통일교 간부와 직접 통화한 녹취도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서도 관련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지난 2022년 열린 통일교 주최 행사를 앞두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민주당과 접촉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간부 이모 씨에게 정진상 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대담이라고 언급하면서 힐러리, 오바마, 일론 머스크 등과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에서 언급된 정진상 실장은 해당 시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이미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면서 정진상 쪽으로 한다는 녹취록이 나올 거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만남을 앞두고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일정을 조율하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녹취에는 나 의원이 통일교 간부 이 씨에게 가급적이면 자신이 중간에서 일정을 조정했으면 하고 당사 등 제3의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일교와 민주당 접촉 의혹의 발단이 된 윤 전 본부장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접촉했다는 민주당 장관급 인사 4명과 한 총재를 만난 2명의 인물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특검이 이를 수사하지 않아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김건희 특검이 해당 사건을 오늘 오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특검은 이 진술 확보 당시에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했고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건 기록을 만들었으며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요. 또 국민의힘은 오늘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후원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을 두고 편파 수사라면서 관련자를 전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통일교 정치인 접촉 사건을 이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종교단체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교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유착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통일교가 과거 민주당 인사들을 상대로도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과 자유롭게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종교단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물은 겁니다. 이에 조 처장은 민법 38조에 관한 사안이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하게 위법 행위를 지속하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 또는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받는다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은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산 권한이 어디 있는지도 다시 물었는데 조 처장이 문체부라고 답하자 나중에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안을 상기시켰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로 윤석열 정권과의 유착 의혹이 드러난 통일교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일교가 과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최근 함께 불거진 상태에서 이 대통령 발언이 나온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종교 분리 원칙을 거듭 강조한 거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에 국민의힘은 통일교에 대한 공개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교가 특검의 편파 수사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건데 민주당은 불똥이 튈까 선을 그으면서도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종교단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통일교를 향한 공개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불리한 말을 하면 씨를 말리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방탄과 정적 죽이기에 악용했듯 이제 종교를 탄압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재판 전날이란 시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자기들 진영에서 돈 받은 게 나온 상황에서도요. 민주당 쪽 돈 준 거 불지 말아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민중기 특검의 입장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막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중 인지한 범죄도 수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특검법 위반이자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며 민중기 특검팀 전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입니까?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더불어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표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론 민중기 특검이 애초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민주당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이 이어받을 거라며 특검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특검에서는 특검 대상이 아니어서 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당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명단을 수소문하고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등 뒤숭숭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반면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며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있으면 다 수사해야죠.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과거 강압 수사 논란과 부적절한 주식 거래 의혹, 편파 수사 논란까지 국민의힘의 3단 공세 속에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추진에 차질이 생길까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수훈 기자. 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지금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전담수사팀장인 사이버수사과장을 포함해 17명의 수사관이 투입됐는데 쿠팡 시스템 규모가 방대한 만큼 경찰은 내일도 압수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강제수사와 관련해 유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증거 등 자료를 확보해 유출 원인과 경로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은 정보 유출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앞서서 경찰이 쿠팡 정보 유출 사건 전담 수사팀도 꾸렸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쿠팡 측 고소장을 접수한 뒤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쿠팡 측이 밝힌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 주소와 이메일, 주문 정보입니다.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린 용의자는 지난해 12월 이미 퇴사한 중국 국적의 인증체계 개발자 A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에 쓰인 IP를 추적해 A씨를 쫓으면서 로그 기록을 이미 제출받아 정보 탈취 과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고객 민원을 접수한 지난달 16일까지 쿠팡이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나온 만큼 보안 체계의 허점과 은폐 시도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쿠팡 본사 앞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이용자들의 탈쿠팡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일일 활성 이용자가 닷새 만에 200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침묵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습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쿠팡 활성 이용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지난 1일 1,800만 명에 가까웠던 쿠팡 활성 이용자 수는 닷새 뒤인 6일 약 1,590만 명으로 집계돼 200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모바일 앱의 참여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1일 활성 이용자는 24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앱을 사용한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반면 다른 쇼핑 앱의 활성 이용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을 비교해보면 네이버 플러스는 360만 명이 늘어 1,400만 명을 돌파했고 G마켓과 11번가도 각각 340만 명, 300만 명 증가했습니다. 쿠팡에 실망한 이용자들이 다른 쇼핑 플랫폼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른바 탈쿠팡족을 잡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플랫폼들은 이런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과감한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단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려고 할 거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좀 약한 부분인 그 배송을 빨리 하는 그 풀필먼트 투자나 아니면은 멤버십에도 강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사태 발생 이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 중인 김범석 쿠팡 의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17일에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대표이사 등 5명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소재조차 잘 파악되지 않는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범석 의장님 아직도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십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해외에 현재 있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도 김 의장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공정위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효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어 쿠팡도 형법상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탈퇴할 때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조세호 씨가 결국 고정 출연하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모든 의심을 불식하고 돌아오겠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의혹 제기자는 추가 폭로를 멈추겠다는 달라진 입장을 냈습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조세호 씨 본인의 첫 입장은 고정 프로그램 하차 소식과 함께 나왔습니다. TVN 유퀴즈 온 더 블럭도 KBS 1박 2일도 프로그램들의 성격을 고려해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며 제작진과 동료들은 물론 시청자들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해당 프로그램 하차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던 만큼 특히 시청자들이 웃음 대신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게 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하차의 계기가 된 조직폭력배 사업 연루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방 행사를 돌며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어렸던 마음에 모든 인연에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한 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거라고 예고했는데 소속사 역시 더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모든 의심을 불식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는 말까지 입장문에 담았습니다. 이에 의혹 제기자 A씨는 SNS에 추가 폭로를 멈추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앞서 조 씨가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폭력배의 사업을 홍보해주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소속사가 사실 묵은 입장을 냈지만 이후 불과 하루 전까지도 여러 SNS를 통해 의혹 제기를 이어오던 A씨가 조 씨의 결단에 존중과 박수를 보낸다며 태도를 바꾼 겁니다. 조 씨 소속사가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의혹의 실체는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에 이어 방송인 박나래, 조세호 씨까지 논란이 이어지며 방송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조진웅 씨와 달리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박나래 씨와 조세호 씨는 왜 자진 하차 결정을 했을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나래 씨와 조세호 씨는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예정대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논란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제작진이 출연을 제한하거나 편집하기엔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형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거나 어떤 지인과 사진을 찍었는데 그 지인이 조직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 혐의점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박나래 씨 사안을 두고 공정성을 기준으로 신중히 검토하느라 입장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이희경 씨 사례에서 보듯 방송사가 논란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하차를 요구하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항의와 비판 여론이 거세자 결국 박나래, 조세호 씨는 자진 하차를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료들과 제작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하차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스로 의혹을 부인하더라도 논란이 길어지면 프로그램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예능인 특성상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서 일단 화면에서 사라지는 결정을 한 셈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기 전에 여론이 먼저 방송 퇴출을 결정하는 패턴이 반복된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로부터 박 씨에 대한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인들은 박 씨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결국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됐습니다.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겁니다. 첫 주자인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국회의장이 중단시키면서 격한 고성이 오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후 4시 반쯤 첫 주자인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지만 충돌 끝에 토론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60여 개 법안을 상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최종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거친 뒤 악법을 막는 게 급선무라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에 시작한 본회의에서 여야는 국가보증 동의안 3건을 가결 처리했고 곧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에 지정된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 자체엔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의 5대 사법개혁안, 그리고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 대상입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악법을 철회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 의원의 태도를 지적하고 내용도 의제에서 벗어났다며 수차례 경고한 뒤 결국 마이크를 끄고 발언을 종료시켰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도 맞서며 본회의장에선 큰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끈 건 독단적인 본회의 진행이자 폭거라며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오늘 밤 자정,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나는데요. 가맹사업법 개정안 표결은 모레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8대 악법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투쟁에 나서겠다며 릴레이 천막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거는 건 민생 탄압이자 쿠데타라며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 지휘부와 대통령실 외압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했는데 폭로자인 백혜룡 경정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세관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오늘 오후 2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은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거치지 않고 밀수범들을 4번, 5번 세관 검색대로 통과하게 해 필로폰 24kg 밀수를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합수단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의 핵심 근거인 밀수범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밀수범은 실황조사에서 최초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통과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이 여긴 의미가 없다며 제지하자 진술을 변경해 임의로 4, 5번 검색대를 특정했다는 겁니다. 또 모든 밀수범들이 합수단 조사에서는 세관 직원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경찰이 허위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수단은 서명했습니다. 네, 또 수사 외압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밀수 사건 브리핑 과정에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인데요. 합수단은 경찰이나 관세청 지휘부 등이 영등포소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가 없었고 실제로 영등포소도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주거지부터 경찰청 등 30곳을 압수수색했지만 피의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브리핑을 연기하고 보도자료를 수정하라고 한 지시는 그 당시 공보 책임자였던 백혜룡 경정이 사전보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만큼 적법한 지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폭로 당사자인 백혜룡 경정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백 경정은 검찰이 오히려 사건을 덮었다며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백 경정은 합수단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정황이 여럿 확인됐다며 세관이 밀수에 가담한 정황 역시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세관의 가담 사실을 인지하고는 사건을 덮었고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있다며 합수단의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해 대법원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인데 이를 통해서 사법개혁에 관한 사법부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언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거쳐 사법부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다 해서 논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는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 대법관 증언과 법관 평가제 개선 등 기존 사법개혁 안건은 물론 최근 추진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모두 다뤄집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고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법부 개선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날 토론에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부가 정치권 하청기관이 될 거란 견제와 함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재판이나 판결문이 더 적극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언론계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내일은 핵심 현안인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언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전국 법원장들과 법관 대표, 변호사 협회까지 나서서 여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낸 상황.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사법부가 정치권에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자는 게 지혜롭지 않느냐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수석은 오늘 유튜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문제로 민주당 안팎이 시끄럽다는 사회자 말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개혁을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는 지침을 여러 번 내렸다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꼭 개혁의 전부는 아니라는 발언도 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기피 사유가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5일 동안 매일 10시간 가까이 심리가 진행될 예정으로 증거 조사할 여유가 부족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에 열린 10차 공판 준비 절차 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 신청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한 점 등을 이유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현장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태안화력발전소 내부에는 소방 지휘 차량 한 대가 보이고 있고 화재가 진압된 이후 소방차들이 하나둘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곳 발전소 입구에서 폭발 사고 현장이 보이지는 않지만 관계자들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2시 40분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석탄가스와 복합 발전 설비입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해당 건물 1층에서 열 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는 작업 도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의 7주기죠.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은 김영균 노동자가 이곳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다가 숨진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는 이곳에서 현장 추모제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실주기를 하루 앞두고 또다시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현재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일했던 당시 김 씨는 2018년 12월 이곳에서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안화력에서는 지난 6월에도 2차 하청업체 노동자인 김춘현 씨가 선반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이 필요하지만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그러면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 사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방당국은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 설비 건물 1층에서 열 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던데 이게 어떤 곳입니까? 예, 발전소 안에서 기본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석탄 연료를 태우거든요. 그러면 태워서 이제 열이 생산되면 이걸 이제 열 교환기를 이제 가열해서 증기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또 이 증기가 이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열 교환기를 가열하는, 한마디로 이제 열 교환기를 직접적으로 연소해서 불꽃이 나와서 이 부분을 뜨겁게 열을 전달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열 교환기 버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폭발 사고가 난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장에서 확인된 바로는 먼저 화재가 발생을 했고 한 3분 정도 후에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방재실에서도 연기가 발생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인지했다 이렇게도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화재가 먼저 발생을 했고 이 화재가 어떠한 이유에서 배관 내부의 잔류가스든 혹은 또 어디선가 새어나온 이런 가스, 가연성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옮겨 붙으면서 폭발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이를테면 버너 내부라든지 또 이를테면 또 연료가스 배관 내부의 잔류가스 이런 부분의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현장 작업자 2명이 안면부 등에 2도 화상을 입어서 중상자로 분류가 됐는데 어떤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십니까? 현장 영상을 보면 폭발음 그리고 동시에 이제 화염이 굉장히 크게 치솟는 이런 장면들이 보이는데요. 아마도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폭발과 동시에 화염이 치솟으면서 고온의 화염에 이제 직접 노출돼서 화상을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확인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앞서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내일은 고 김영균 노동자가 이 같은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지 7년이 되는 날인데 또 지난 6월에 같은 곳에서 2차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가 혼자 작업하다가 숨지기도 했거든요. 같은 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이런 사고 왜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고에서 이제 부상을 당한 두 분들도 외주 작업자, 외주 용역사의 이제 작업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장의 어떤 작업 중에 안전관리, 안전조치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안전관리라든지 또 현장의 안전조치가 충분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렇게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이걸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우리의 관리 책임만 강조하는 지금 체계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자 안전, 또 작업자의 이행 여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시설들까지 포함해서 안전 조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안양시에 있는 삼거리에서 초등학생 남자애가 학원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용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우회전을 하던 버스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횡단보도 앞에 학원 버스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건너자 버스가 출발하는데 마침 달려온 킥보드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비명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아이가
차량에 부딪힌 것 같아요. 운전기사님이 내려와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기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삼거리에서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버스에 치인 겁니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아이가 타고 있던 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아닌 어린이용 무동력 킥보드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입니다. 숨진 아이는 이곳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운전자에게서 음주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변 CCTV 등을 통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끝난 상태였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오늘 낮 2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승용차가 맞은편 상가 술집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화물차도 들이받았는데 술집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전자 30대 남성 A씨는 지하주차장 정산을 하다 차가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어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조사됐는데 차에 급격히 속도가 붙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 전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싼 레커츠 시위로 홍역을 앓았던 동덕여대가 다시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학교 측이 오는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화하자 학생회 측이 학생 85% 이상이 반대한다고 맞서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학생 총투표 결과 수용하라.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 총투표 결과를 대학 측에 전달하며 수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투표에는 재학생과 수료생의 과반이 조금 넘는 3,466명이 참여해 85.7%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수기기구 논의나 온라인 설문 등에서 전환 의견이 더 많았다는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 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학생회 측은 대학 측 조사 과정이 문제였다는 입장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에서 교원, 직원, 동문, 학생의 의견이 1대1 비율로 반영되면서 학생 의견이 축소 및 왜곡 반영되어 하지만 대학 측은 앞서 반년 동안 진행한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절차라며 남녀공학 전환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반대 의견을 존중해 현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29년을 전환 시점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본관 점거 농성부터 레커츠 시위까지 극한 대립을 겪었습니다. 동덕여대는 여전히 지난해 시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공학 전환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격렬한 대립이 또 반복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어젯밤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30여 명이 다치고 주택이 불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후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령하며 대지진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건물 전체가 굉음과 함께 거세게 흔들립니다. 심한 진동으로 건물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고 떨어진 간판에 자동차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도로가 함몰되면서 달리던 자동차가 무너진 틈에 그대로 갇혔습니다. 밤 11시 15분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해 진도 6강의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感じたことのない大きい揺れで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した。長かったです。 홋카이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최고 70cm의 쓰나미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30여 명이 다쳤고 주택 한 채가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1,800여 호가 한때 정전이 됐고 수도 간 파열이 잇따르면서 1,300여 호의 물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地震起きてから間もなくって感じ。朝5時頃ちょろちょろっと出てたんだけど、それからもう出ないで。 홋카이도 주민 2만 3천 명, 이와테현 주민 6만 7천 명 등 모두 9만여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홋카이도 산리과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해당 주의 정보는 일본 해구 쿠릴 해구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평소보다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령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물과 식량, 연료, 연락수단 등을 충분히 확보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늘고 있는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 8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70세 이상 1인 가구가 20%로 가장 많았고 서울의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인 가구 비중은 0.2%포인트 늘어난 반면 3인 가구와 4인 가구 비중은 각각 0.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1인 가구는 2019년 6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021년 700만을 돌파했고 3년 만에 8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고령화와 청년층의 결혼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19.8%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1인 가구는 159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는 29세 이하가 17.8%, 60대 17.6%, 30대 17.4% 순이었습니다. 성별 연령대는 남자는 30대와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고 여자는 70세 이상 60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39.9%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인 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대전과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습니다. 평소 자주, 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이 1인 가구는 49%로 전체 가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1인 가구의 주말 주된 여가 활동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76%로 가장 많고 휴식과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순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에 비해 정적인 활동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연락조차 끊긴 직계 가족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양비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원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을 따진 뒤 이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1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소득 기준이 102만 원인데 혼자 사는 A씨의 소득을 67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락마저 끊어진 아들 부부 소득 산정액 가운데 10%인 36만 원을 부양비 명목으로 잡아 무조건 A씨의 소득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결국 A씨의 소득 인정액은 103만 원이 돼 기준을 넘게 되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26년 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자신이 버는 67만 원만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돼 수급자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이렇게 실제 소득이 아닌 가상의 소득으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어지면서 의료급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층 가운데 최소 5천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향후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 의무자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보다 1조 1,500억 원 늘어난 9조 8,400억 원의 의료급여 예산을 편성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다크호스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현역 시장 모두 정원호 띄우기에 나서자 민주당 다른 후보군은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의 시대 정신이 뭐냐는 기자 질문에 느닷없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름을 꺼냈습니다. 행정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달리 일머리가 있다고 공개 칭찬한 겁니다. 제가 일찌감치 일머리에 대해서 일하는 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식견의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주자들과 체결화되는 그런 입장을 자신의 한강버스 사업 등을 비판한 다른 민주당 주자들을 저격하는 동시에 원외 다크호스를 띄워 손쉬운 본선 승리를 노린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또 민심보다 당심을 앞세워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힘 경선 룰에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당심 70%, 민심 30%라는 게 잘못된 길이다. 이거 지방선거 필패의 길이다 하는 칼럼이나 논평을 자주 해주고 계세요.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칭찬을 두고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고 인간적으로 부럽긴 하지만 우리 그 대통령께서 이제 특정인에게만 특히 공직 후보로 거론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거든요. 차출설이 끊이질 않는 김민석 총리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부분에 대한 아주 그냥 개인적 소회를 잘 올리시는 것이 이렇게 좀 확대 해석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자 대부분이 말을 아낀 가운데 성북구청장 출신 김영배 의원은 일 잘하는 사람의 시대가 와야 한다는 대통령 바람을 담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칭찬글을 올린 다음 날 성동구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오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일정과 동선에도 정치권 시선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삿짐량이 5톤 화물차 250대에 가까운데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2주 동안 부서들이 차례로 옮길 예정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화물차에 실린 이삿짐이 건물 안쪽으로 차례로 옮겨집니다. 사무용 가구와 각종 집기가 가득합니다. 아침 8시 이삿짐을 부산 수정동에 있는 임시청사 안쪽으로 옮기는 것을 시작으로 해양수산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직 공사가 일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공사하는 측과 이사하는 측 모두 좀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관리하는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삿짐량만 5톤 트럭 249대에 달하는 부처의 대규모 이동. 그동안 세종시에 모여있던 정부 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첫 사례입니다.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해수부 이전은 업무 중단과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실국별로 차례로 2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가장 먼저 체감할 이들은 근처 상인들입니다. 환영 현수막에는 시장의 활기가 돌기 바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해수부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해서 좋은 이제 기업 또한 좋은 거래 이런 것이 많이 성사됐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해수부 직원들의 부산 이주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 100세대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직원들을 위해 관사로 지정됐고 1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도 도심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해수부 직원들 또 해수부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해수부 이전에 맞춰 해운기업 2곳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해 해양수도 조성이라는 국가 목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열린 중의원 예산위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영토라는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마네현이 매년 2월 열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가 파견할 대표의 급을 격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 여러 대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해 공군이 전투기를 투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10시쯤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와 남해 카디지에 순차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들이 카디지에 진입하기 전부터 위치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서 가격대는 다소 있지만 따뜻한 거위털이 들어간 구스다운 패딩 찾는 소비자 많죠. 일부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품질 기준인 80%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오리털을 사용한 덕다운 패딩으로 드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된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대표적인 패딩 제품입니다.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오리털이 섞인 재활용 충전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노스페이스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거위털 패딩 구스다운은 오리털인 덕다운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따뜻해 가격도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팔리는 다른 구스다운 패딩에는 거위털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을까? W 컨셉과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4곳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분석해봤더니 7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레미, 라벨르핏, 히플리, 클릭앤퍼티와 프롬유즈 등 5개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6.6%에서 57.1%에 불과했습니다. 구스다운 패딩의 거위털 비율은 80% 이상 돼야 하지만 이 제품에 들어간 거위털 비율은 7%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벨리아와 젠 아흐레 2개 제품은 실제로는 오리털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는 거위털 패딩으로 잘못 표시해 판매됐습니다. 충전재 솜털의 비율이 실제보다 낮거나 혼합률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 5개도 적발됐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무게에 좀 더 따뜻한 제품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스를 선택하신 소비자분들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더 낮은 보온 성능의 제품을 좀 구입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구스다운 품질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7개 업체는 상품 정보를 수정하거나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쇼핑 플랫폼 업체들 또한 환불 등 소비자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품 품질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회 교육위가 4세,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입학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취약 전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내일부터 호주에서는 16살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 이용이 전면 차단됩니다. 호주뿐 아니라 다른 주요 나라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10대 SNS 사용 제한 조치는 곧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차단 대상은 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까지 모두 10개 소셜미디어입니다. 업체 측은 당장 16살 미만 이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살이 될 때까지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하는 이른바 눈팅은 괜찮습니다. 호주 정부는 계정 보유만 막아도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With one law, we can protect Generation Alpha from being sucked into purgatory by predatory algorithms described by the man who created the feature
as behavioural cocaine. 부모들은 환영합니다. 특히 온라인 괴롭힘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빨리 시행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That anyone that says that this is not a good idea has not lived through my life, nor the hundreds of mums and dads that I've met in the last 8 months that have had their kids extorted and taken their lives as well. 하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도 여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 제도가 없는 나라에선 10대만 걸러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을 찾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A ban is not the best way to go.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the kinds of challenges and negative experiences that young people encounter on social media. 하지만 호주에 이어 덴마크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다른 나라들 역시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서 10대들의 SNS 금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와 K컬처 열풍을 불러온 K-팝 데몬 헌터스가 83회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배우 이병헌 씨는 나무주연상을 두고 할리우드의 쟁쟁한 배우들과 경쟁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아카데미 예비 시상식으로도 불리는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와 부고니아, 블루문 등과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서 겨룹니다. 9개 부문 후보에 오른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가장 강력한 경쟁작으로 꼽힙니다. 배우 이병헌도 나무주연상을 놓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와 경쟁합니다. 에단 호크와 조지 클루니, 티모테 샬라메 등 할리우드의 톱스타들이 함께 후보에 올랐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서도 작품상 후보가 됐는데 박찬욱 감독은 감독상 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에서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디즈니 주토피아 2편과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프랑스 애니메이션 리틀 아멜리 등과 맞붙습니다. 캐데헌은 주제가상과 박스오피스 흥행상 부문의 후보이기도 합니다.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 위키드 포굿은 예상과 달리 탈락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3편은 전작과 달리 TV 드라마 부문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YTN 신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광주 1도, 부산 3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겠고 낮 기온도 서울 10도, 광주 13도, 부산 13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며 바깥 활동하기 조금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 중북부 내륙에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거나 산간으로 눈만 살짝 날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동해안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도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전 통일교 간부가 법정에서 증언한 지 나흘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특검이 사건을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고요? 네,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팀이 언론에 공지를 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이 공지한 통일교 정치인 접촉 관련 사건은 최근 통일교의 전 간부가 자신의 재판에서 언급해 논란이 됐던 민주당 관련 사건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자료 자체를 국수본으로 넘기는 절차는 아직 남아있는데 이르면 내일쯤 완료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건을 이 시점에 넘기게 된 배경,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서 사건 번호를 부여해 기록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관련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길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첩 결정을 공지한 겁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이달 말까지 수사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 지난 8월 진술을 받고 사건을 넘기지 않았던 지금까지 사정을 종합을 해보면 특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걸 의식한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통일교 전 간부의 진술과 증언이 불씨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특검 수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한학자 총재 최측근이자 정치권을 연결하는 고리였던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면서 2022년 대선쯤 있었던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 전에는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에게 접촉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한학자 총재와 만났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인사들의 이름과 지원 내용도 특검에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특검이 확인한 것처럼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은 조금 더 구체적인 진술을 했는데 추측성이지만 일부 중진 의원 실명까지 거론하며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지목한 걸로 알려진 다선 의원은 YTN에 사실 무근이라며 재판에서의 자신의 처지 때문에 주어들은 것 등을 끼워 맞춘 것 같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졌습니다.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라도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산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거듭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통일교가 과거 민주당 인사들한테도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직전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사례까지 거론하며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에 칼을 빼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이재명 대통령.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해산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시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생중계된 공개석상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 법제처장님,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민법 조항에 따라 심각한 위법 행위가 지속되면 해산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장의 답변이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더 강한 어조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재산은 어쨌든 정부에 기속될 테고 해산되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종교 이름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정조준한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고액 헌금 강요 논란 등으로 최근 일본 법원이 해산을 명령한 곳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즉 통일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묻고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 역시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관계자들 외에 과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통일교 측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이라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서 나온 것일 뿐 특정 종교를 염두에 둔 건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종교단체 해산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교가 법인 형태라면 정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종교와 정치의 분리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위헌정당 해산을 위한 헌법재판소 심판처럼 종교단체 해산을 따로 규정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라면 정부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립 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그게 이제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임의단체 형태로 종교 활동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청산 절차, 세제 혜택 박탈 등으로 정상적인 교단 운영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종교법인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법원이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일교가 특검이 기소한 주요 혐의들과 관련해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교인들의 집단 입당,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을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정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게 헌법상 가장 엄격하게 보호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인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그걸 알면서 했다면 그래 이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건 가능할 텐데 해산을 정당화할 정도의 심각한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정당한 법질서 회복을 위한 제재 수단으로 기뇨할 때만 법인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앞서 2020년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종교활동을 한 신천지 관련 법인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에 국민의힘은 통일교에 대한 공개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교가 특검의 편파 수사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건데 민주당은 불똥이 튈까 선을 그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종교단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통일교를 향한 공개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불리한 말을 하면 씨를 말리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방탄과 정적 죽이기에 악용했듯 이제 종교를 탄압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재판 전날이란 시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자기들 진영에서 돈 받은 게 나온 상황에서도요. 민주당 쪽 돈 준 거 불지 말아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민중기 특검의 입장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막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중 인지한 범죄도 수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특검법 위반이자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며 민중기 특검팀 전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입니까?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더불어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표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론 민중기 특검이 애초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민주당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이 이어받을 거라며 특검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특검에서는 특검 대상이 아니어서 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당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명단을 수소문하고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등 뒤숭숭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반면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며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있으면 다 수사해야죠.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민준기 특검의 과거 강압 수사 논란과 부적절한 주식 거래 의혹, 편파 수사 논란까지 국민의힘의 3단 공세 속에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추진에 차질이 생길까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만찬을 함께합니다. 대통령실은 해외 순방과 국정감사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당정이 논의하기 위해 만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순방과 국감은 물론 그간 당정이 추진해온 국정과제와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과 함께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이 새겨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공청회에서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등 방안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됩니다. 국방부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내란 특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데 자체 감사와 헌법 존중 TF에 이어서 특별수사본부까지 추진되며 군은 뒤숭숭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특별수사본부의 초점은 내란 특검이 아직 처분하지 못한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전후 군의 행적과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내란 외환 의혹 사건 등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과 군사경찰 등 군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할 방침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본부를 꾸리게 될 것이고요. 조만간 구성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진행돼온 사안도 일부는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신상 필벌을 강조한 안규백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군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헌법 존중 TF에서 징계나 수사를 요청할 경우 수사 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장성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계엄 당일 합참 전투통제실과 화상으로 연결된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법과 규정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일부 사안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입건되지 않고 전역한 데 이어 이승호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자체 감사에 이어 헌법 존중 TF, 특별수사본부까지 추진되고 소장 이하 장성급 인사가 늦어지는 등 군 내부는 뒤숭숭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재판을 심리해온 군사법원 판사들이 정기 인사로 다음 달 전원 교체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도 정기 인사를 앞두고 배석 판사 2명이 전역을 희망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은 새 재판부가 신속하게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바뀌면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공판 절차 갱신을 거쳐야 해서 선고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은 어제부터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벌어지는 중국 어선의 탈법 어업, 비밀 어창에 대한 고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어선들의 비밀 어창은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 YTN이 현지 업체 관계자 녹취 등을 통해 관련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국 어선의 창고 안, 나무로 된 벽에 틈새를 잡고 당겼더니 또 다른 창고가 드러납니다. 조합으로 돼 있어서 반만 열리는 상황. 비밀어창 내부 어획물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속 영상. 좁은 통로를 지나니 천장에 냉동장치까지 달린 커다란 창고, 비밀어창이 나옵니다. 모두 배의 기름 탱크를 어획물 창고로 만든 겁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들이 과거 나무 판자 등으로 간이 창고를 만들던 수준에서
최근에는 아예 선체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어선에 올라와 있는데요. 보통 정상적인 어창 근처에 이렇게 기름 탱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 어선은 이 기름 탱크가 들어갈 공간에 비밀 어창을 만들어 몰래 물고기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의 어획물 창고와 기름 탱크 사이에 숨겨진 통로를 만든 뒤 탱크 일부를 창고로 개조해 어획물을 숨겨놓는 방식입니다. YTN은 취재 과정에서 중국 비밀어창 제작업체의 설명이 담긴 현지 촬영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탱크 입구 근처에 기름이 담긴 통을 설치하고 해경이 탱크를 열어보려 하면 새어나오게 해 마치 탱크 안에 기름이 가득 찬 것처럼 꾸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제작 수법에 단속도 어려운 상황. 더 큰 문제는 비밀어창으로 인한 우리 어업 피해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해경은 그동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들이 평균적으로 20톤 정도의 어획물을 숨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 올해 들어 10월까지 우리 바다에서 조업한 중국 어선의 수는 901척. 아직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20톤 규모의 비밀어창을 설치한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이 경우 최대 9,000톤까지 물고기를 더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인데 올해 중국 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총량의 1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중국 어선의 비밀어창 설치가 늘수록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단발성 단속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비밀어창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YTN은 지난 10월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박성범 씨에 대한 폭행과 임금 체불 의혹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YTN 보도 이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늘 직원 박 씨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대리점 대표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손과 발을 쉼없이 휘두르는데 반대편 남성은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듯 그대로 맞고만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 김모 씨가 10년 가까이 같이 일한 직원 고 박성범 씨를 때리는 장면입니다. 직원 박 씨는 지난 10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또 이렇게 멍들어갖고 엄마는 어디 멍드냐고 엄마 그냥 그러네. 박 씨의 죽음 뒤 유가족은 경찰에 대표의 상습 폭행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수사 개시가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난달 YTN 첫 보도 이후에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대표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대표 김 씨가 직원인 박 씨와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생전 박 씨의 안화골절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 6개월인 상습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대표 김 씨가 박 씨의 횡령이 원인이라고 주장한 부분이나 매장 CCTV를 삭제한 정황에 대해선 신병 확보 뒤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김 씨의 임금 체불 의혹 조사 결과도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전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가 있는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60대 남성 조 씨가 친아들을 치밀한 계획 끝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까지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7월 20일 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살해하고 도봉구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 도로에서 80대 여성이 무면허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80대 여성이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너갑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갑자기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이 여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차는 어디 갔냐고 이러니까 차는 이미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블랙박스를 달라고 그러대요. 가해자는 50대 남성 A씨. 앞서 2분 전쯤 다른 차량 한 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길이었습니다. 남성은 사고 현장과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집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체포했을 때에도 술 냄새가 나긴 했지만 음주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음주로 인해서 면허 취소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능시험만 지금 합격을 하면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이 들통이 날 것 같아서 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충남 천안 북일고 야구부 투수 박준현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앞서 천안교육지원청이 박군에게 내렸던 학교폭력 안임 처분을 취소하고 학교폭력 행위로 인정한 뒤 가해자 조치 1호 처분인 서면 사과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위원들은 박군이 같은 학교 야구부 선수 A군에게 한 욕설 등은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학교폭력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경찰이 정보유출 사건 관련해서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 사태 이후 여파를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찰이 첫 강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압수수색 중인데 여전히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보여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좀 초등 수사를 했었습니다. 서버 로그 기록이라든가 자료들을 일단 요청해서 받았었고요. 아마도 이런 서면 제출과 사전 수사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를 마치고 바로 오늘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의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초점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정보 유출의 일탈에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회사 측의 보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중대적인 과실이 있었는가 또 사건 발생 이후에 대한 사후 처리 부분도 지금 좀 미스테리랑 또 논란이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총괄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부터 진짜로 쿠팡에 대한 수사는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정부와 수사 당국이 추정하는 유출된 정보는 정확히 뭡니까? 일단 확인된 바가 3,370만 개의 계정, 3,300만 개 뭐라고 하니까 사람 정보 유출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예. 이분들의 이름, 이메일, 그리고 당연히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쿠팡 이치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주소도 있고요. 일부의 경우에는 현관, 공동현망군 비밀번호까지 있는 그 항목도 유출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나의 이용 내역들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용자들의 그간의 어떤 품목들을 좀 쇼핑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주문 정보까지도 함께 다 유출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네, 지금 당국이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요. 특히 경찰 당국이 계속 주의를 주는 것은 실제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이제 피해라든가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한 1년 뒤 이렇게 좀 가동하겠죠. 지금 서술이 10%인데 그럼 경찰 당국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일종의 스미싱 피해에 대해서 강력 경고를 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문자가 와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대해 들어와 주십시오라든가 피해 사실 조회가 필요합니다. 혹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환불 조치를 해주겠습니다라는 엉뚱한 문자. 그러니까 쿠팡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온 문자가 아닌 것을 클릭을 할 경우 여기에 빠져들어서 나오는 이 스미싱에 대해서 강력 경고 또 주의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경찰 당국이 말한 이제 사건이 뭐냐면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와우 멤버십 카드라는 것들을 다 이제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뭐 로켓 배송까지 연계가 되고 자동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 신용카드가 발급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라든가 문자가 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정보는 유출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누가 카드를 발행했나? 그래서 콜백을 해서 무슨 일인가 하면은 이 앱을 깔아서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앱을 까는 순간부터 완벽하게 이 범죄자에게 핸드폰이 장악이 되는 거고요. 좀비폰으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당국은 현재 그 2차 가해들 그 재료 유출의 피해가 아니라 이런 스미싱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국내에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미국 법으로 집단 소송을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집단 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아직 집단 소송 제도가 없죠. 우리는 민사상 그냥 공동 소송이다. 이걸 우리가 총칭해서 집단 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국내에서 집단 소송의 첫 걸음이 내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고의성이라든가 중대 과실일 경우에는 배상에서 보통 민사배상은 1대1 배상이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징벌적인 뭐 3배, 5배 그 이상의 이제 배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파악되고 있는 로펌들은 재미 한국계 로펌들이 좀 뭉쳐서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왜냐? 이 쿠팡이라는 구조는 사업은 한국에서 하지만 본사 이 쿠팡 INC는 미국에 있고요. 또 주식시장 역시도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좀 복합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로펌에서도 이제 피해자들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모아서 실질적으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비롯한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지금 소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약간 이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는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 헤드쿼터 본사에는 어떤 혐의일까? 아마도 공시 위반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이게 한국과 미국의 이 지배구조가 좀 떨어져 있는 그것이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아마 이렇게 좀 논리를 풀어가면서 미국 쪽에서 걸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한번 노리려는 그런 포석인 것도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쿠팡을 언급하면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쿠팡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물어야 할 비용이 총 얼마가 될 것인가? 그게 크게 궁금하거든요. 보면 이제 민사적 배상이 있겠고요. 당국에 내는 이제 과태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은 그 과태료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법률상 보면 매출의 이제 3% 이하에서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쿠팡의 작년 매출 41조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1조 2천억인데 1조 2천억의 과태료를 낸 경우는 없었거든요. 아마 이런저런 행정소송이라든가 매출도 뭐 한국의 매출, 본사의 매출, 연결 매출 이런 식으로 그 매출 규모를 줄이게 될 가능성이 뻔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과태료에 대한 현실화 부분을 좀 명확히 해라. 그러니까 실질적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도 이 과태료는 뭐 지난번 카카오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방금 이야기했던 이 조 단위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가장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개인에 대한 이제 배상인데 우리는 좀 안타깝게도 거의 이게 좀 액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번에 KB증권 때도 또 뭐 모두 투어 여행사 때도 KT 때도 1인당 10만 원 선으로 한정이 돼 있는 게 이제 마치 관례처럼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로 내 정보가 유출이 돼서 무슨 사건에 연계되고 그게 막 신용카드가 발급돼서 막 이게 터진 명확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 액수나 이런 부분은 커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늘 정보 유출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시간이 흘러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연계성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집단 소송으로 가야 된다, 민사상 공동 소송으로 간다 여러 가지 좀 적극적인 이제 목소리들은 나오고는 있지만 개인의 이 손해배상액이 좀 커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쿠팡 이용하는 분들이 쿠팡을 벗어나고자 하는가, 이른바 탈팡 현상이 가속화되는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12월 1일 터지고 2일, 3일 사이 12월 초반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까지는 저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지금 나오고 보니까 12월 1일에 거의 한 일간 활성화라고 하죠. 뭐 일간 이용자 수가
1,800만 명이었는데 저게 사건 터지고 점점 확산되고 처음엔 노출이라고 했다가 유출, 해킹 뭐 이렇게 가면서 1,590만 명까지 떨어진 약 200만 명이 일단은 줄어들기는 했는데 저 1,500만 명대라는 것은 과거에도 좀 뭐 경기 안 좋고 이런 날에도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유의미하게 탈팡, 소위 말하는 쿠팡을 이용하고 떠나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300만 명 일간 활성화 좌수가요. 그 정도로 떨어져야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쿠팡 또 쿠팡의 로켓 배송이 우리 한국의 소비자들을 좀 완전히 장악했다.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밀 번호 점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접속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 됐기 때문에 진정한 탈팡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회원수가 아니라 앱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숫자를 센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감하는 거에 따라서 좀 타격 여부가 좀 그러니까 이제 12월 끝나고 나서 이제 분기 실적이거든요. 아마 월별보다 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역추적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쿠팡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다른 이제 이커머스 앱의 일간 활성화자 수가 늘었다든가 이용자 수가 늘어났다는 걸로 파악이 돼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반사 효과가 있었는가? 지마켓이 그나마 뭐 하루 11월 2일, 3일 정도에서 좀 반짝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이용자 수도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 또 지난주 말부터는 또 그닥 그렇게 이제 저게 이제 12월 4일, 5일 지나면서 또 저 G마켓 11번가가 늘어났느냐 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소비를 줄였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쿠팡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추론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된 게 고객에게 이제 공지를 하면서 링크 주소를 하나 보냈는데 그게 무슨 광고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뭐냐면요. 아, 이거야말로 좀 잘못하고 있다. 쿠팡이 사과문을 올렸잖아요. 예. 이제 사과문을 이렇게 올리고 쫙 어떻게 사과합니다가 쭉 글이 있고 밑에 이제 공유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유 버튼을 클릭해 봤더니 공유를 하게 될 때 맨 위에 저 쿠팡의 추천 특가 혜택이라는 또 하나의 마케팅이 위에 떡하니 떠 있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사과문 공지문이라고 한다면 저런 부분은 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쿠팡 측에서는 기술 문제 때문에 어떤 이제 장표라든가 화면에도 저런 특가와 마케팅 화면이 들어가게 노출이 되는 것을 못 고쳤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유를 통해서 쿠팡의 사과문을 받았는데 위에 저 특가 혜택이 딱 떠버리니까 그럼 쿠팡의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소비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네. 그리고 국회 과방에서 청문회를 17일에 실시하기로 하고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네. 이번에 출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좀 쿠팡 이용자의 실태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보면 국회에서는 17일을 일명 쿠팡 청문회, 국회 쿠팡 청문회로 잡았고 핵심 증인으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근데 지금 김범석 의장의 행보라든가 언론에 전혀 이 사건 이후로 노출도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17일 청문회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낮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국회는 뭐 나오지 않을 경우에 추후 강제 구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까지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김범석 의장이 나와서 공식적인 사과도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요. 쿠팡이 떳떳하다면 자신들은 체계적인 보안 체계라든가 최대의 의무를 다했었고 지금 말한 그 엔지니어 개인의 일탈이었다. 이런 걸 좀 김범석 의장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도 가장 좋은 해명과 사과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설명도 해봅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야구 FA 영입전이 떠들썩하게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크게 지갑을 연 한화와 두산 등에서 의외의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아직 미계약 선수가 절반 가까이 남았지만 올해 스토브리그에선 역대급으로 많은 선수들이 유니폼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두산과 KT, 한화 등이 100억 이상을 써서 전력을 보강했는데 다른 포지션에서 빈 곳이 또 생겼습니다. KT에서 강백호,
외국인 거포 페라자를 영입해 최강 타선을 구축한 한화는 중견수 자리가 고민입니다. 올해 플로리얼과 리베라토가 차례로 맡았는데 당장은 확실한 대안이 없습니다. 큰 기대를 갖고 이번 신인 드래프트 전체 3번으로 뽑은 오재원이 마무리 캠프에서 매서운 타격에 뛰어난 수비를 펼치며 기존 이원석, 이진영 등과 경쟁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좀 좋으신 선배님들이랑 이제 형들이랑 같이 야구하니까 더 이제 실력도 더 느는 것 같고 또 코치님분들도 잘 알려주셔가지고. 두산은 기아에서 박찬호를 데려와 내야 불안을 해결했지만 프랜차이즈 스타인 왼손 거포 김재환이 빠져나간 자리가 커 보입니다. 2군에서 2년 연속 홈런과 타점 1위를 휩쓸고 올해 1군 무대 9경기에서 홈런 2개를 때려낸 홍성우와 올 시즌 100타석의 기회를 받았던 김동준이 포스트 김재환 자리를 놓고 경쟁합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때린 1번과 두 번째로 많은 홈런을 날린 4번 타자를 한꺼번에 뺏긴 기아는 내외야에 걸쳐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부상에서 회복한 김도영의 유격수 이동이나 아시아 쿼터를 활용한 유격수 영입, 그리고 외국인 타자를 코너 외야수로 뽑고 나성범을 지명 타자로 돌리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늘 아침 대체로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추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예년보다 높아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비교적 수월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죠? 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대전 영하 2도, 부산은 3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아서 아침 추위가 한결 덜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 10도, 대구 11도, 광주 13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산간에는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마른 날씨에 난방 기구까지 사용하면서 피부도 무척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가끔 얼굴이 당겨서 로션을 바르고 싶지만 핸드크림밖에 없을 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핸드크림을 얼굴에 발라도 되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핸드크림은 유분의 함량이 높고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는 성분과 향료가 함유되어 있어서 모공이 막히거나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바르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건조함이 너무 심할 경우 유분 분비가 적은 볼이나 입가에만 얇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동해안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도 또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윤수빈,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